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아,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리커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고상만의 수사반장. (70년대) 양대 그 수사 드라마라고 한다면 말이죠. 113 수사본부 그리고 수사반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TBC인가요? 거기서 있었던 추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 MBC의 수사반장이랑 113 수사본부가 더 재미있었어요. 인기도 높았고. 113 수사본부는 고 전운, 전운 씨가 제일 상관으로 나왔고요. 이름 까먹었다. 회장 역으로 가장 많이 출연하셨던 그분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그런 반공 드라마였고요. 수사반장은 박반장, 최불암 씨가 반장으로 나왔고, 그보다 원래는 나이가 많은데 아무튼 하급자로 나왔었던 김상순 씨, 김형사, 고 조경환 씨, 조형사, 서형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지병으로 이탈을 하고 대신 남형사, 남성훈 씨가 이 서형사, 남형사 역을 맡은 분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범죄 수사 드라마였죠. 고상만의 수사반장은 잡범들의 얘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의문사를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안녕하십니까, 수사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요즘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요? 네. 집에도 잘 못 들어가시고. 예. 지난주에, 국정감사 때문에. 근데, 지난주 우리 식겁했었어요. 그죠? 예.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예, 아이고. 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역시 열띠게 방송을 하고. 예. 모처럼 같이 점심을 먹자고. 그쵸. 그 짜장면 집에. 그 스타면 짜장면. 예. 나중에 저 혼자 따로 갔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곱빼기 안 먹고 보통 시켜 먹었는데 혼자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둘 다 곱빼기를 거하게 먹고서 나오고 있는데. 기분 좋게. 나오고 있는데, 김영민 PD가 엉엉 울면서. 네?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날, 그래서 똑같은 사람끼리 똑같이 재연하는 거 정말 무리다. 예. 그래서 국민 라디오 역사상 초유의 재현 방송을, 김영민 PD랑 우리 고 반장님이 같이 하셨어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 때문에 그렇죠. 이거 다 못한다고 자꾸 그 세월호 이야기를 좀 물어보시고 하길래 그렇게 하면은 이거 시간 내다 못한다 했더니 아, 이건 생방송이 아니에요. 하시고 싶은 대로 떠드세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이제 했던 거고요. 네. 사실 진짜 그때 기분 좋게 짜장면 먹고 네. 나왔는데, 갑자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박씨 네네. 부부 사건 관련해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박 선생님한테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사건 그랬더니, 당사자. 그랬더니 네. 그 피해자였던 박 선생님하고 그 사모님 되시는 그 분이 네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고. 또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또 공감해 주시고 해갖고 네네.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고마웠고요. 특히 제 방송 팟빵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글을 주셨는데 네네. 그 중에서 그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그 박 선생님의 부인하고 같이 유치원 교사를 하셨던 분이 동료. 예.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봐왔던 그동안 그 사모님에 대한 그 인간미, 네네네. 그분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다. 네. 누구나 다 같이 근무했던 분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소상하게 써주셔갖고 네. 진심으로 글을 남겨주신 분에게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증죄, 네. 박 선생님을 상대로 한 위증죄 두 번째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 통화를 해보니까 다행히 그 내용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유리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향후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때 들어보니까 이 방송 나가고 네. 정말 오랜만에 사모님께서 부인께서 푹 주무셨다. 네. 이런 얘기를 깊은 잠을 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진짜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게요. 당사자 입장에서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항변할 수도 없는 그 억울함, 네. 그 정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사람 열받게 만드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얘기해 주시죠.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이제 군과 관련한 이야기를 그동안 적지 않게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군 얘기를 좀 가급적이면 좀 줄이고 다양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오늘도 역시 또 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뭐? 지난주에 민간 얘기였잖아요. 네. 아니, 좀 이렇게 경찰, 군, 네. 또 일반적인 이야기, 또 때로는 좀 재밌고 유쾌한 이야기도 좀 섞어가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매주 방송 듣기가 참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들만 계속 하셔서 좀 바꿔달라. 이런 일부의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좀 바꾸려고 했는데요. 저는 소위 말하는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예. 정말 짜증나서 안 보거든요, 절대로. 예. 근데 이건 화나면서 듣는, 화내면서 듣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진행하시는 형님하고 네. 이렇게 좀 웃으면서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좀 다정하게 하는 방송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봐도. 웃으면서 시작하다가 네. 나중에 그죠. 뚜껑 열려서 끝내잖아요, 우리는. 울기도 하고. 예. 그거 너무 웅변적으로 해갖고 또 듣는 분도 또 힘들다 그러고. 자, 오늘도 원고가 좀 두툼한데. 예. 네, 부탁드릴게요. 원고가 두툼한데 늘 다 얘기 못했지만 오늘 네. 또 얘기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몇 번 JTBC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사회적으로 언급도 했고 했는데 네. 보다 좀 상세하게 우리 국민 TV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소상하게 꼭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 네네.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죽은 군인 아들의 유족 돈까지 가로챈 군. 그러나 반성은 없다라는 주제로 군에서 죽은 아들의 돈을 군부대 관계자들이 가로챈 정말 비열한 사건에 대한 내막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직접 조사를 했고
오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제가 속해 있는 김광진 의원께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질의도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확인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처음 이러한 것이 정말 사실일까 의심을 품게 된 것은 2013년도 9월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술집에서 군의 아들을 보낸 아버지 일행을 만났는데 당시에 모두 평범해 보이는 50대 중후반의 남자 어른들이었지만 사실 이분 모두에게는 깊고 진한 아픔이 가슴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군의 아들을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군 사망사고 희생자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머님들을 주로 많이 만났는데 그런데 이때 처음 한번 아버지들끼리 한번 모임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유족단체 회장께서 제안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정말 제가 이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예. 어머님들이 우는 눈물은 그냥 안타깝기만 했는데 이제 아버지들의 눈물을 보니까 같은 동병상련 저 역시도 아들을 군내에 보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때 평상시에 늘 과묵하게 인내하는 게 일종의 체면이라서 내색 한번 하지 못했던 그간의 아버지들이 정말 어린애처럼 흐느껴 울었는데 처음에는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껐덕껐덕 술품을 토해내던 아버지들이 점점 그렇게 마신 술병이 쌓여가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힘겨움을 눈물로 쏟아낸 겁니다. 아들이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의 안타까움, 분노, 이런 것들로 이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참을 수 없이 울고 울부짖었던 그 현장에서 정말 이 아버지들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날 처음 이례적으로 다들 한 번씩은 봤는데 한 분만 처음으로 얼굴을 본 분이 있었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2011년 12월 4일 육군 모 보병부대에서 근무하던 김모 일병의 아버지였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 김모 일병이 누구였냐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올 초 2월 달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그 조이금 횡령 사건. 군에서 그 죽은 아들의 조이금을 횡령한 사건이 이제 뉴스에 보도되면서 일파만파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바로 그 김일병의 아버지였습니다. 요때 당시만 해도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 내용이 뭔지를 이제 처음 이제 여쭤본 거죠. 당시에 김일병은 20살이었습니다. 군 헌병대 수사 결과 김모 일병은 군 복무와 무관한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우울 증세를 겪었고 이로 인해서 스스로 소속대 화장실에서 목매어 숨진 채 사망하여 발견됐다고. 보통 이제 통상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은 사망한 군인의 문제다. 그래서 군의 문제가 아니다. 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들로 변명하고 다만 조용히 일단 화장하고 기다리시면 그러면 저희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결과를 원래 잘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애를 쓰겠다. 조용히만 계시면 여러 가지 요인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약 석 달여가 지나가던 어느 날 그토록 아버지가 기다렸던 처리 결과가 들려왔는데 그 결론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일반 사망, 즉 자살로서 국가가 책임질 것은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버지의 전쟁은 시작됐죠. 도대체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라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해서 가만히 있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사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찾아낸 자료를 분석하면서 추적하던 그때
아들이 2011년 12월에 사망을 했고, 그리고 약 넉 달여가 지나가던 2012년 3월 3일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진실을 찾았던 이때에 또 다른 한 명의 군인이 숨진 김일병을 떠올리면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예, 아버지 말고 또 다른 바로 김일병하고 생전에 같이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네네. 선임병 김준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잠들어 있었던 2012년 3월 3일 밤중에 내무반에서 네. 작은 손전등을 켜고 자신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약간 앞에 부분을 중략을 했는데요. 어느덧 그 아이가 숨진 지 석 달이 지났다. 2011년 12월 3일 이날은 이제 김일병이 숨지기 하루 전날 이야기입니다. 네. 나는 부사관 필기 시험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다. 네. 그리고 그때 그 아이는 내게 충성클럽, 예, 아시죠? 매점이죠, 매점. 예. 네. 부대 내 PX. 매점을 얘기하는 네. 건데 충성클럽에 가자며 다가왔다. 네. 그때는 몰랐었다. 그 아이의 마지막 부탁이자 구조 요청이었음을. 그런데 이때 자기가 근무하던 그 내무반하고 네. 충성클럽의 거리가 상당히 적지 않게 떨어져 있었대요. 솔직히 자기는 그러한 요구가 귀찮았다. 그런데 다음 날 정오를 약간 넘긴 12시 40분경 그 아이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다.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고 뒤늦은 불안감에 그 아이를 찾기 시작했는데 머지않아 화장실 문 아래로 이상한 것이 보인다는 L 상병의 말을 들었다. 신발 아니 아이고 아주 그냥 그 불안한 바랬다. 예감이 맞는 그렇죠. 그런 거겠군요. 네. 네네. 그래서 화장실 문을 두들겼지만 응답이 없었고 옆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서 넘겨보니 아니라 다를까 그 아이였다. 그 아이의 목에는 녹색빛의 로프가 감겨 있었다. 부랴부랴 의무대로 후송이 되었고 잠시 후 연락이 왔다. 호규와는 신락 같은 기적을 바라고 있었다. 비보였다. 여기서부터 이 김준수 씨가 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팠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썼냐면 그날 아무도 죽은 김일병을 위해 울어주지 않았다. 그저 나 혼자 미친 듯이 부르짖었다. 아무도 이 현실을 믿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죽었던 살았던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 그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토록 차갑고 매정한 존재라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었다.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자살로. 게다가 그 사람은 불과 1-2시간 전만 해도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전우가 아닌가. 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슬퍼하지 않았다. 자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소대가 다르지 않냐며 TV를 보고 과자를 먹으며 웃고 떠들기도 하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모든 자율활동이 통제되자 씻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며 오히려 그 김일병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무서운 존재구나. 어찌 이리도 매정할 수 있을까. 중대 간부들은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 아이가 복용하던 약에 대한 관리 미흡, 무관심, 그것을 알고 있는 몇몇 병사들에게 서로 피해볼 것 없지 않냐며 입단속을 단속했고 진실을 왜곡할 것을 압박했다. 아니 협박에 가까웠다. 나는 헌병대 조사에서 수많은 사실들을 왜곡했다. 군인이었기 때문이고 당시에는 내 나라를 지키고자 부사관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남은 군생활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두렵다. 그저 노트에 이렇게 펜으로 적어내려 갈 뿐이다. 언젠가 이 글을 널리 알리리라. 그리고 언젠간 그 김일병의 부모님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리라. 그리고 다짐한다. 난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그 아이의 자살을 방관하였고 지키지 못했다. 나도 살인자다.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세상에. 예. 그리고 나서 2012년 11월에 만기 전역한 김 씨는 마침내 자신이 일기에 썼던 이 글을 2013년 2월 18일 인터넷 릴리터리 게시판에 나는 살인을 방관하였고 나 또한 살인자다라는 제목으로
이 일기를 전제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외면하여 후임병이었던 김일병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이 시달렸던 이 김준수 씨의 글을 우연히, 정말 우연히 이 아버지, 김일병의 아버지가 읽게 되면서 세상의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네. 이 만난 아버지에게 이 김일병은 생전 김일병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을 모두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동안 김일병의 죽음이 부대와는 전혀 상관없었다고 하던 군 헌병대 수사 결과는 모두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김일병 생전에 부대 선임병은 지속적으로 김일병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가했고, 특히 이 중에서 한 선임병은 자신이 야간 근무를 나가면서 김일병에게 내가 근무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잠을 자지 마라. 선임이 근무를 서고 있는데 후임이 잘 거냐? 이렇게 하면서 잠도 자지 못하게 계속해서 괴롭혔고, 결국 이로 인해서 김일병은 부족한 잠 때문에 늘 피곤에 시달렸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코를 골며 몰래 잠을 자고 있는 걸 여러 부대원들이 목격했다고 하는 증언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일병 사건 때 나왔던 비슷한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군요. 선임들의 가혹행위. 그것도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럿이서. 그렇죠. 이게 계속 괴롭히고 또 이 역시도 뭐 행동이 굼뜨다느니 뭐 이러면서 또 했는데, 여기서 윤일병하고 이 김일병의 사이가 또 하나가 있는데, 네. 뭐냐면 이 김일병에게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어요. 예. 뭐냐면 입대 전에 징병검사 당시에 천둥 소리 등 큰 소음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 심각한 증세가 있었던 거거든요. 천둥이 치거나 아주 큰 굉음이 들리면 이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에 떠는 네네. 이런 정신적 트라우마를 가졌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김일병은 기갑사단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큰 굉음. 기갑사단이면 일단은 장비 움직이는 소리 자체가 그렇죠. 예, 기계음이 크고 포 발사라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 근처에 있는 그렇죠. 사람은 귀가 멀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이런 걸 이렇게 부대 배치를 했고, 결국 이로 인해서 김일병이 사실은 실제로 목숨을 끊기 전에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자살의 징후가 명백했었다. 그러니까 이 김준수 씨가 얘기했던 게 바로 이 과정을 자기가 다 보면서도 자기 역시 이것을 방관했던 것이 바로 나 역시 자살, 그러니까 가해자다. 아, 예, 예.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이로 인해서 2011년도 12월에 김일병이 자살하기 전 석 달 전에도 김일병이 모아놓은 약을, 우울증 약을 먹지 않고, 이거 원래 사실은 우울증 약을 매일매일 군인한테 주고, 그러면 그것을 현장에서 물로 삼키는 걸 매일매일 확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 규정이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약을 그냥 주기만 하고 먹어 이렇게 하니까 군인들이 이 약을 안 먹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사실은 이 약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우울증 약인데 오히려 이 약을 먹으면 초기에 죽고 싶은 감정을 더 자극하는 부작용이 있는 약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 약을 민간에서도 취급한다는 겁니까? 처방한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약을 반드시 처방해서 더 많이 먹으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한 알만 먹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감시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직접 먹는 거를 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약을 먹어봐야 내가 뭐하나 이런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게 됐는데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자살하기 위해서 약을 과다 복용한 적도 있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커터칼로 손목을 그어서 자살을 기도했던 사실도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로 김일병이 매우 심각하게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군의 조치는 뭐가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인데도 김일병이 끝내 자살하자 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군은 대신 매우 놀랄 정도로 치밀하고 빠르게 이 잘못을 덮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럴 때만 빠르군요, 역시.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동안 자신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김일병의 약 관리, 매일매일 약을 먹었는지, 그리고 또
정신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김일병에 대해서 정기적인 수시 면담과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했다라는 기록을 조작해서 한꺼번에 만들어서 근거 기록을 만들었고. 전문 용어로 가라라고 하는 그렇죠. 가라 서류거든요. 가라 네. 서류. 네. 그런 기록을 만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약을 보관해서 잘 먹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조작하는 것을 바로 김준수 이 글을 폭로했던 이 사람에게 당시 중대장이 허위 진술을 헌병대에 가서 하도록 강요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역시 이 허위 진술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당시 부대 중대장과 분대장, 행정보급관, 소대장 등이 공모해서 철저히 진실을 조작한 거죠. 이렇게 김준수 씨의 폭로를 통해 양심선언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네. 아픈 아들을 방치하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군과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한 건데 이때 이 아버지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바로 그게 뭐냐? 그동안 몰랐던 군 내부 문서를 본 건데 바로 이 자신이 전혀 몰랐던 놀라운 사실의 진실이 담겨 있었던 것인데 이게 바로 조이금 횡령 사건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조의금이라는 것은 상을 치르게 되면 비용이 들고 또 정신적으로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유가족을 위로해야 되고 상을 치를 수 있게 해야 되고 상호 부조적인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언젠가는 나한테도 돌아올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성심성의껏 부조를 하기도 하고 또 가서 품앗이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픔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걸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걸 횡령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인데 조의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조문을 온 사람들이 그 위로하고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한 건데 아들이 사망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이 아버지는 단 한 푼도 부대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군 내부 문서 자기가 확보한 문서를 받아보니까 소송을 위해서 받은 문서를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유족에게 조의금을 전달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돈이 전달했다라고 써 있으니까 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억울하게 죽은 군인 아들, 자기 아들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진실을 밝혀달라고 권익위에 진정을 했고요. 네. 2014년 2월 24일 국민권익위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진정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조사를 마친 후 발표하면서 참으로 끔찍한 진실을 알리게 됩니다. 보고서에 담겼던 조의금은 숨진 김일병을 조문하면서 조문객이 냈는데 당시에 사고가 난 부대의 행정보급관이었던 이모 상사가 네. 장례 이틀째가 되던 날 장례 영현병에게 조의함 열쇠를 받아서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은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몰래 그 안에 든 돈 300만 원을 꺼냈습니다. 잠깐요. 여기서 전문 용어 영현병은 바로 시신을 관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네. 그런 전문 병사들이죠. 예. 행정보급관은 옛날에 인사계로 불리웠었던 그런 중대나 소대의 안살림을 관장하는 행정 또는 그쵸. 자금, 인사 이런 걸 관리하는 그걸 관리하는 그러니까 부대의 엄마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죠. 뭐 네네. 식당에 뭐 부식 같은 것도 갖고 오고 네네네. 뭐 돈 집행하고. 근데 바로 이 부대 행정보급관이 부모도 모르는 가운데 부모에게 들어온 조의함을 열어서 그 돈 300만 원 상당을 꺼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돈을 자기가 김일병의 아버지에게 전달했다고 보고서에 썼지만 진실은 사실이 아니었죠. 이 상사가 꺼낸 그 돈을 같이 동행하고 있었던 간부들 중에 누구도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버지 역시 받은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권익위의 확인 결과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에 쓰였나? 줬다고 하는 돈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다면 어디로 갔나? 확인해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김일병의 사건을 조사했던 수도 기계와 사단 헌병대와 기무반장을 상대로 해서 사실상의 로비 자금으로, 로비 비용으로 이 돈이 쓰여진 걸 확인했습니다. 즉 아들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이거를 부대적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던 군 헌병대에다가 그 죽은 군인에게 들어온 돈을 꺼내서 제 멋대로 군인이 쓴 겁니다. 잘 봐달라는 의미로. 경찰한테 잘 봐달라고 민간에서 그렇죠. 따지면 그렇죠, 사건 그렇죠. 담당 경찰한테 쉽게 설명한 거죠. 와이로 뇌물을 먹였다는 얘기잖아요. 뇌물을 준 거죠. 이렇게 참 이게 너무 웃기지도 않지,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자기 돈도 아니고,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놀라운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고가 난 부대의 대대장에게도 이 돈을 또 30만 원이나 또 주고 이 돈으로 그리고 대대장한테 자기 상관한테 이 돈을 그 대대장에게 30만 원, 그리고 대대와 여단 주임원사에게는 80만 원을 경렵이라는 명목으로 조의금을 갖다가 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도암흑의 여단장 대령이었습니다. 대령의 지시로 이렇게 돈을 줬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네. 권익위 발표가 있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들이 공분했죠. 이게 있을 수 있는 군의 모습이냐고 비판이 일자 군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당시 김관진 장관까지 나서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군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 뭐라고 나왔느냐? 이 흥청망청 죽은 김일병의 조의금을 빼돌려서 쓴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2011년도 연말에 이 돈으로 군 간부, 여단장과 주임원사, 인사행정관 등이 삼겹살 파티까지 해요. 이 조의금 횡령한 돈으로. 아, 정말? 자, 주임원사는 바로 그 행정보국관의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예. 부사관들은 나름대로 또 그 체계가 있어갖고, 물론 계급적으로는 뭐, 소위나 대위, 중대장, 뭐 대대장, 여단장이 높지만 자기 그 부사관의 세계에서는 주임원사가 네. 최고죠. 그러니까요. 주임원사의 추천에 따라서 보직이동이라든가 그렇죠. 승진이라는 거 이런 게 커다랗게 굉장히 중요한 받는 역할을 거죠. 하죠. 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부대 간부들이 죽은 정말 자기네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목숨을 끊은 그 불쌍한 김일병의 돈으로 자기네들끼리 경력금으로 쓰고 로비 비용으로 쓰고 심지어는 연말 삼겹살 파티까지 하는 이런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인사행정관은 이렇게 빼돌린 돈 중에 또 120만 원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을 군검찰에서 인정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여단장 등 3명이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가혹행위와 또 등등등의 잘못이 인정된 김일병은 다행히 이후 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후 국방부에 의해서 육군에 의해서 순직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해주고 아무 문제 없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살로 처리하고 사실 이 사건도 만약 이것이 뒤늦게 드러나서 3년 만에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다면 네. 여전히 자살로 처리됐겠죠. 시끄러우니까 또 해줬는데 바로 이게 조의금 횡령 사건의 전모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간단하게 살펴본. 그런데 저는 이후에 과연 김일병 사건만 하나가 이게 정말 유일한 사건이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잖아요. 정말 이거밖에 없었을까? 아, 네. 정말 이 일밖에 없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고 그래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긴 네. 그 유족들이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조의금이 전달되고 이런 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의문을 갖게 돼서 한번 물어봤어요. 군에다가 군인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뭐를 지급하는지를 제출해라 그랬더니 군인으로 사망해서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순직 처리 등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자살로 처리된 군인의 경우에는 모두 500만 원의 병사망 1호금을 지급한대요. 그런데 이 500만 원도 사실은 군인이 자살로 인정한 경우에만 500만 원을 주고 자살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가 신청하지 않으면 이 500만 원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내 아들은 자살입니다. 그러니 500만 원 병사망 위로금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요구하지 이게 내 아들이 왜 자살이냐? 나는 500만 원을 받고 자살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에 대해선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4년 5월 당시 기준으로 모두 66명의 그 사망한 군인의 부모가 5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그 부모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까 그 아버지가 눈물을 쏟으면서 한 말이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내가 어떻게 돈 500만 원에 팔아먹을 수 있냐. 그래서 난 신청할 수 없다. 앞으로도 신청하지 않겠다. 저는 이런 야만적인 정책을 운영하는 국방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00만 원으로 유족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500만 원을 받으려면 자살을 인정해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옳으냐. 저는 그래서 국방부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돈을 그 유족이 요구할 경우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조의금 형식으로 그 사망한 군인에게 바로 그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 네. 예.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아들을 잃은 그 부모에게 조그마한 위로라도 되지 않겠냐. 이게 국방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 500만 원 너무 적잖아요. 네. 그 얼마를 더 준다 해도 부모가 만족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김광진 의원이 작년에 2013년도에 국회 예결산 소위 의원을 했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 김광진 의원이 500만 원 너무 적다.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냐 해서 3천만 원으로 군사망 위로금을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다 반영은 되지 못하고 절반인 1,500만 원으로 늘어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그래도 300%로 인상이 되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내년 15년서부터는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결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국가가 강제 징집을 통해 군인으로 들고 갔으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이렇게 제도가 바뀌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이것이 진짜 군인 인권 개선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거 외에도 군사망 사고 시 지원되는 군사망 위로금 외에도 또 하나가 지원하는 내역이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짜 핵심 군 영연비 문제입니다. 군은 지난 2001년부터 2014년 오늘까지 현재까지 군인이 사망할 경우 세금으로 군 영연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네. 즉 군인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부대에서 국방부에다가 사고 소식을 보고하면 네. 그러면 별 4개짜리 대장이든 작대기 하나인 2등병이든 다 똑같이 돈을 장례 비용이라고 해갖고 영연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2001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에는 모두 267만 4천 원을 지급하고 있었어요. 1인당. 예. 네네. 사고 한 명당. 네네. 근데 이 돈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냐면 유가족 접대비라는 항목으로 167만 4천 원. 그리고 장의 비용이라고 해서 80만 원. 예. 그리고 화장비라고 해서 20만 원 등 도합 267만 4천 원인데요. 이렇게 이제 된 비용 중에서 사실은 이제 장례에 필요한 관과 수의 그리고 각종 천과 뭐 이런 기타 물품 또 네. 화장 절차에 드는 비용 등이 이제 80만 원 장의비였고 화장비 2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유가족 접대비 167만 4천 원은 유족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돼. 네. 다만 장례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 사전에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이게 장례 비용이 부족하니까 좀 유가족 접대비를 같이 사용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봐서 그거를 허용받으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군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비용으로 쓸 수 있게.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사전 동의가 문제였던 거예요. 네.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2001년도와 11년도 사이에 군에서 아들을 잃은 유족에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1년도부터 11년도 사이에 장례를 치른 그 유족들에게 혹시 여러분들한테 167만 4천 원이라고 하는 유가족 접대비가 지급되고 있었던 걸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같이. 예.
사실상 아무도 몰랐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부대 관계자 중에 누구도 이런 돈이 지급됐었다는 거를 유족에게 알려준 적이 없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각 군에서 사단도 다르고 병정도 다르고. 예. 그냥 이 군인들은 이 돈이 유족 돈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겁니다. 그냥 장례 치르라고 267만 4천 원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하면 167만 4천 원은 유족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통합집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유족 누구에게도 이런 돈이 있다. 그런데 이 돈을 써도 좋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제멋대로 썼는데, 이렇게 유족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무슨 사전 동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규정 좋아하는 군에서 예, 규정에 따라서 행동하기커녕 아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족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멋대로 돈을 쓰고 또 장례를 전후해서 유족에게 어디에 돈을 쓰겠다고 미리 알려주거나 또는 어디에 돈을 다 썼다라는 정산도 역시 알려주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어요. 전부 다 몰랐던 게 아니라 일부의 유족들은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이분들의 주장, 이 얘기는 더 기가 막혀요. 왜냐? 유족의 주장에 의하면 무슨 돈인지 모르지만 장례 기간 동안에 군인들이 제멋대로 술과 밥 그리고 고기와 떡을 사가지고 와서는 매일매일 같이 많은 군인들이 조문을 명분으로 해서 장례식장에 와서 매일매일 잔치하듯이 먹어치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군인들이 와갖고, 그리고서는 나한테, 유족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사먹는 것도 아니니까 유족들이 간섭도 안 했죠. 네. 아들이 갑자기 죽었고 그 아들이 자살했다고 하는 마당에 그 부모나 형제가 무슨 정신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와서 먹는지 간섭하겠습니까?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였습니다. 네. 갑자기 군인 인사보급관, 행정보급관이 프린트 페이퍼 한 장을 가지고 와서 네. 유족을 찾아왔대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 전혀 얘기해주지도 않았던 영연비 267만 원이 있었는데 이 돈을 그동안 장례 비용으로 썼다. 그런데 그 영연비가 초과 지출됐다고 하면서 그래서 부족해진 장례 비용 그 초과분을 유족에게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아,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 어이가 없죠. 제가 우리 형님 지갑 달라고 해갖고 그런 다음에 저랑 지금 나가서 떡볶이 드시고 싶어요? 뭐 드시고 싶어요? 막 사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실컷 먹고 나서 근데 사실은 돈이 초과됐으니까 저한테 다시 제가 쓴 돈 5만 원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고 다르지 않은 황당무계한 얘기죠.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도 몰랐는데. 세상에 가장 쌍욕을 해도 시원찮은 놈들이네요. 이렇게 해서 정말 황당했는데 더 황당했던 게 뭐냐면 당시 대부분의 유족은 아들이 자살했다고 하는 마당에 그 깊은 오지로 갑자기 누구 보고 조문을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미안하게. 그래서 알린다고 해도 올 사람도 마땅치 않아서 고작 형제 등 아주 가까운 친인척 20-30명이 온 게 고작 다였는데 나머지는 매일 전부 방금 말씀 것처럼 군인들이 술과 밥, 고기, 국, 떡, 과일, 음료수 등을 먹었는데 이게 장례 비용을 초과했다고 하면서 그 초과한 비용 부분을 유족에게 달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초과 비용을 달라고 요구받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심지어 수백만 원, 200 몇십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돈 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싸웁니까? 더군다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달라는 데 그냥 줬대요. 민간에서 하는 장례식처럼 예? 그러려니 하고서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고인 보내는데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달라고 해서 그냥 줬대요. 아이고. 달라고 해서 줬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은 했다고 하던데 이 사람들이 갖고 온 게 페이퍼 한 장이라고 했잖아요. 영수증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지네 멋대로 타이핑해서 몇백만 원 썼으니 초과한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들의 공통적 주장이 뭐냐면 정말 이 돈이 진짜 아들의 장례를 위해 전부 쓴 건지 아닌지 그걸 의심스럽다.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상 결과도 듣지 못했고 영수증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문제는 재방송에서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양파 같아요, 꼭.
정말로 저도 참 너무 어이가 없는데 2012년 이후의 군 영연비 문제입니다. 네. 일선 부대에서 지금까지 세금으로 유족에게 지원했던 이 영연비가 사실은 이처럼 제멋대로 또 유족 동의도 없이 사용하는 걸 모르고 있었죠. 사실 국방부는 그냥 일선 부대가 동의 받아서 썼습니다. 이러니까 네. 국방부 본부에서는 그런가 보다 전부 다 썼나 보다 이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방부는 또 생각이 또 좋았어요. 네. 야, 이렇게 이제 돈을 다 써버렸다고 늘 보고가 오니 동의 받아서 썼다고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유족한테는 단 한 푼도 돈을 못 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국방부 차원에서는 또 이 집행부서에서는. 그래서 2012년도에 이 영연비 집행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느냐면 기존의 그 유족 비용으로 정해놨던 167만 4천 원은 무조건 유족의 통장으로 앞으로 무조건 입금해라. 유족 동의 여부와 유족한테 동의받지 말고 이 돈은 무조건 보내고 대신 부족해갖고 계속 유족 돈을 쓴 거니 이것을 현실화한다면서 기존에 80만 원이었던 장의비를 350만 원으로 20만 원이었던 장의비를 50만 원으로 해서 총액 300만 원을 늘려서 400만 원으로 군 영연비를 지급하도록 바꾼 겁니다. 현실화시켰군요. 예, 현실화시킨 거죠. 그런데 이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어땠냐. 이전에 동의를 받아서 썼다고 하면서 했던 이것을 여전히 지금도 제멋대로 쓰고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겁니다. 제일 처음 먼저 확인한 사례가 2014년 7월에 발생한 14년 7월. 예, 금년이에요. 바로 몇 달 전, 석 달 전에 있었던 2014년 7월에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28사단의 일입니다. 네. 예. 22사단. 뇌리에 지금 아주 뚜렷이 남아있죠. 임병장 총기 난사 임병장 사건. 총기 사고가 발생했던 22사단이군요. 28사단이 윤일병 사건이고 22사단에서 이 임병장 사건이 터지고 나서 4일이 지나가던 2014년 7월 27일 날 당시 신모 이병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근데 이 신모 일병의 죽음에 대해서도 정말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신이병이 관심사병으로 됐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신이병은 그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때 이미 관심사병으로 선정이 됐었고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가운데 현역으로 또 징병해서 들고 가갖고 입대하고 그 자대 배치 받은 지 불과 20일 만에 이 신이병이 끝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 신이병이 목숨을 끊는 과정에서 역시나 관심사병으로 지정만 했지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 않고 면담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부모에게 신병훈련소 입소하고 나서 3, 4주가 지나갈 때 훈련소 중대장이 전화가 와서 오라고 해갖고 부모가 가보니까 이 부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드님이 관심사병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 척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래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 관심사병 얘기를 먼저 꺼낸 사람은 아들 신이병이었다고 합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받은 이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를 해갖고 이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 제가 관심사병이래요 부대에서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엄마는 중대장이 시킨 것처럼 모른 척하면서 그래? 내가 왜 부대 관심사병이냐 너처럼 아무 문제 없는 애가 라고 하면서 모른 척 연기만 했는데 이게 이제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대 말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아들이 얘기한 것이 가슴에 많이 남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엄마 저 정말 열심히 그 부대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 부대 선임병들이 얘기하기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때 결국은 불안해하던 그거를 결국 신이병이 목숨을 끊은 게 2014년 7월 27일 날인데 이날 군 헌병대 수사 결과 동기병의 이야기에 의하면 아침에 일어난 그 신이병이 매우 두려워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어젯밤 꿈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려가는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내가 병원에 끌려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매우 슬퍼했고 그래서 네가 왜 가냐라고 했는데 바로 그날 오후 신이병이 목숨을 끊은 겁니다. 저는 신이병이 목숨을 끊은 것은 이 잘못된 관심사병 제도다.
이 관심사병이 결국은 멀쩡한 군인들을 목숨을 끊게 하는데 바로 이 이 불쌍한 신의병에 대해서 과연 군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대로 군대가 유족에게 접대비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제가 2014년 8월 25일 날 육군본부에다가 올해 집행된 군 영현비가 제대로 집행된지 여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니까 모두 69건의 영현비 지출 내역을 보고했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모두 정상 집행했고 유족에게 다 전부 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통장 입금증 확인했냐니까 확인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유족이 받아놓고도 거짓말 하냐니까 거짓말이래요. 이때 제가 해당 지휘관에게 그럼 지금 바로 당장 이 신의병의 유족에게 입금한 통장 입금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입금하지 않았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2014년 10월 7일 오늘 새벽에 추가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육군이 지난 2012년부터 14년 이 3년 반 기간 사이에 모두 360건의 영연비를 집행했는데 이 영연비 중에서 바로 유족의 돈, 절대 다른 데 써서는 안 될 이 돈을 군이 횡령하고 가로챈 사례가 최소 68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다른 공군, 해군, 해병대까지 최종 확인하면 더욱 늘어날 건데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니까 군이 다시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유가족 접대비를 유족 동의를 받아 쓴 것이다. 이건 동의를 받아서도 써선 안 되는 돈인데 다시 또 유족 동의를 받아서 대신 쓴 거지 절대 가로챈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동의서가 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그들은 장의 비용에 이 돈을 썼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형법상 유용죄입니다. 그러네, 횡령이네요. 예, 네. 원래의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네네. 지금은 횡령이고 네. 만약 그 돈을 장의 비용으로 썼다면 유용이 되는 거죠. 네네네. 원래의 돈을 딴 데 썼으니까. 공금 그런데 유용. 문제는 이 돈을 장의 비용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걸 영수증도 없는 가운데서 주장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쓴 것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이건 다시 횡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9월 24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유족들이 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과연 진짜 제대로 내 돈을 누가 횡령했는지 또 제대로 썼는지 이거를 밝혀달라고 군이 아닌 외부 기관이 조사해달라. 이런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그 결과는 올 연말쯤에 나올 거고요.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니까 국방부, 육군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유족들에게 자기네가 동의를 받아서 썼다고 하면서 동의서를 갖다 받았다고 하면서 제출했는데 이 동의서는 놀랍게도 8월 25일 날 이 사실을 저희가 지적하면서 폭로하니까 9월 달에 지적받은 다음에 그 부모들에게 강제로 요구해서 동의서를 받아낸 겁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집단이 바로 군입니다. 저희는 끝까지 이 문제를 따지고 묻고 확인해서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습니다. 그리하여 군이 아들은 죽고 그 돈으로 부도덕한 파티와 그리고 돈을 멋대로 쓰는 이런 잘못이 바로잡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입니다. 오늘도 열받는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